대출 좀 받은 게 어떻다고? 내 아들이 사는 집이면 내 집이지. 부모님이 남겨주신 유일한 유산인 제 아파트에 무려 10억 원의 담보대출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오갈 데 없던 시어머니를 불쌍히 여겨 걷어준 대가는 끔찍했어요. 그 순간 시어머니는 경찰에 신고하려는 제 머리채를 잡아뜯었고 남편은 한겨울에 맨발로 저를 내동댕이 쳐버렸어요. 비밀번호 바꿀 거니까 들어올 생각도 하지 마라. 이제 여기는 내 아들 집이야. 차가운 길거리에 앉은 저는 조용히 어딘가로 전화 한 통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오만했던 남편과 시어머니는 차가운 길바닥에서 오열하고 있었죠. 사연 시작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곳에 늘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결혼한 지 어느덧 7년이 되었어요. 남편 정태규는 3년 전에 멀쩡히 잘 다니던 회사를 박차고 나왔어요. 주식 투자를 전업으로 하겠다며 제게 상의 한번 하지 않고 사표를 던졌어요. 그날부터 우리 집의 생계는 오롯이 제 책임이었습니다. 중견기업 기획팀 과장 자리는 여자로서 지켜내기가 쉽지 않았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버텼어요.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 한 푼 없는 살림에 매달 카드값이며 생활비며 모든 짐이 제 월급 봉투 하나에 매달려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친정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남겨주신 아파트만큼은 절대 손대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의 마지막 흔적이 깃든 이 집은 제겐 너무나도 소중했거든요. 그런데 작년 겨울 시어머니 한순자가 저희 집에 들어오면서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강남 사모님들 사이에서 유행한다는 화장품 다단계에 휘말려 살던 집까지 다 날려먹고는 찜질방을 전전하고 계셨어요. 며느리 된 도리로 차마 모른 척할 수가 없어 제가 먼저 제안했고 제 집으로 모셨습니다. 그게 모든 지옥의 시작이었어요. 치영아, 너 오늘 출근하기 전에 내 방 청소 좀 해놓거라. 어머니, 저 오늘 새벽 비행기로 제주도 워크숍 가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시어머니가 거실 소파에 비스듬히 누운 채 손가락을 까딱이며 말했습니다. 그까지 출장이 뭐 그리 대수냐? 심의 명령이 먼저지. 어머님, 저 비행기 시간이 다 돼서 죄송해요. 다녀와서 바로 청소할게요. 저는 캐리어 손잡이를 꽉 쥐며 겨우 대답했어요. 하여간 기가 세서. 우리 태규가 저렇게 된 게 너 같은 여자 만나서 기가 죽어 그래. 남편은 안방에서 컴퓨터 화면만 들여다본 채 코빼기도 비치지 않더라고요. 지난주에는 제가 아껴 입던 모지 코트가 사라져서 한참을 찾았습니다. 알고 보니 시어머니가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려서 헐값에 팔아치운 거였어요. 따져 물었더니 시어머니는 오히려 큰 소리를 쳤습니다. 늙으니까 용돈도 좀 쓰고 그러는 거지. 뭘 그까짓 옷 한 벌 가지고 야박하게 그래? 남편한테 하소연하면 돌아오는 대답은 늘 똑같았어요. 엄마한테 그깟 옷 한 벌도 못 사줘? 너 진짜 너무한다. 그날따라 저는 캐리어를 끌고 현관을 나서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워크숍이 사실은 도피처처럼 느껴졌으니까요. 제주도에서 보낸 3박 4일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도 모르게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새벽 비행기로 김포에 내려서 곧장집으로 돌아왔어요.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선 거실은 이상하리만치 고요했습니다. 남편도 시어머니도 외출했는지 인기척이 없더라고요. 캐리어를 현관에 세워두고 거실을 가로지르는데 식탁 위에 놓인 하얀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뜯긴 자국이 너덜너덜한 은행 우편물이었습니다. 별 생각 없이 집어들고 안에 종이를 꺼낸 순간 저는 그 자리에 굳어버리고 말았어요. 종이에 적힌 글자가 도무지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실행 통지서, 채무자 김지영, 대출 금액 10억 원. 손가락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종이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또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분명 제 이름이 박혀 있었어요. 제가 사인한 적도 도장을 찍은 적도 없는 10억짜리 대출이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식탁 의자를 붙잡고 가까스로 몸을 지탱했어요. 정신을 차린 저는 곧장 안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 겨울 스웨터 사이에 숨겨두었던 비밀 상자를 꺼냈어요. 상자 뚜껑을 열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인감도장도 신분증 사본도 집문서도 모두 사라지고 없었어요. 빈 상자바닥만 횡하니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화장대 서랍을 차례차례 뒤졌어요. 마지막 서랍을 열어젖혔을 때 구겨진 종이뭉치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펴보니 시어머니가 다니던 그 화장품 회사의 투자 설명서였습니다. 그 아래에는 10억 원이라는 숫자가 또렷이 찍힌 입금 영수증까지 있었어요.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 싶었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철커덕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장바구니를 들고 들어오는 소리였어요. 저는 통지서와 영수증을 움켜쥐고 거실로 뛰쳐나갔습니다. 증거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두 사람을 노려봤어요. 정태규가 신발을 벗다 말고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여보, 일찍 왔네. 워크숍은 어땠어? 이게 뭐야? 정태규, 이게 뭐냐고. 저는 목소리가 갈라지는 줄도 모르고 소리쳤어요. 남편은 바닥에 떨어진 종이를 힐끗 보더니 표정을 싹 바꿨습니다. 아, 그거? 어머니 사기당한 돈 복구하려면 재투자가 필요하잖아. 재투자라니. 너 지금 제정신이야? 내가 이 집 가장이야. 가장이 집담보로 대출 좀 받은 게 뭐가 어때서? 그리고 어머니 돈도 곧 회수돼. 다 갚아줄 테니까 너무 호들갑 떨지 마. 저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옆에 있던 시어머니가 시장 바구니를 거실 바닥에 쿵 내려놓더니 저에게 삿대질을 했습니다. 인연이 어디서 큰 소리야? 가장이 그렇게 하겠다면 하는 거지. 어머니, 이건 제 부모님이 남겨주신 집이에요. 시끄러워. 니깎게 뭔데 유세를 떨어? 저는 손이 떨리는 것을 애써 누르며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경찰에 신고할 거야. 은행에도 사기 대출이라고 알릴 거고. 그 말이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정태규가 성큼성큼 걸어와서 제 손목을 거칠게 비틀었어요. 휴대전화가 거실 바닥에 떨어지면서 액정이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남편은 그것도 모자라 발 뒤꿈치로 화면을 짓이겼어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제가 비명처럼 외치자 시어머니가 뒤에서 제 머리채를 와락 잡아챘습니다. 인연이 어디서 내 아들한테 너너거리고 있어? 뒤통수가 찢어질 듯 아팠어요. 저는 바닥에 쓰러져 시어머니의 손목을 붙잡고 버둥거렸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를 내려다보면서 한쪽 입꼬리만 빗둘게 올렸습니다. 남편의 손이 제 목덜미를 잡아챘어요. 저는 현관 쪽으로 질질 끌려갔습니다. 거실 바닥에는 깨진 휴대전화 조각과 10억짜리 대출 통지서가 나뒹굴고 있었어요. 부모님이 남겨주신 소중한 집이 한순간에 낯선 전쟁터로 변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의 손에 목덜미를 잡힌 저는 현관문 밖으로 거칠게 떠밀려 나갔습니다. 맨발에 얇은 실내복 차림 그대로였어요. 시어머니가 뒤에서 제 등을 발로 걷어차며 욕을 퍼부었습니다. 꺼져 있냐나. 다시는 이 집에 발도 들이지 말거라. 저는 차가운 대리석 복도에 그대로 엎어졌어요. 무릎이 까지면서 피가 배어나왔습니다. 겨우 몸을 일으켜 닫히려는 현관문을 두 손으로 막았었어요. 태규야, 문 열어. 우리 얘기 좀 하자. 너랑 할 얘기 없어. 꺼져. 남편의 안쪽에서 문을 거칠게 밀어붙였어요. 저는 손가락이 끼일 뻔한 것을 가까스로 빼냈습니다. 그 순간 남편의 발길질이 제 옆구리를 강타했어요. 저는 비명을 삼키며 복도벽까지 튕겨나갔습니다. 쾅하는 굉음과 함께 현관문이 굳게 닫혔어요. 곧이어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꾸는 전자음이 연달아 들려왔습니다. 그 짧은 신호음이 마치 제 인생이 끊겨나가는 소리처럼 들리더라고요. 복도 끝에서 옆집 아주머니가 문을 살짝 열고 저를 빼꼼히 내다봤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치자 황급히 문을 닫아버렸어요. 저는 벽에 등을 기대고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찢어진 실내복 자락을 끌어모아 무릎을 가렸어요. 지갑도 휴대전화도 신발도 없었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멍든 몸뚱이 하나뿐이었죠.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서 떨다가 겨우 몸을 일으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는데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낯설었어요. 머리는 산발이 되었고 입가에는 피가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를 빠져나와 길 건너편 공중전화 부스로 달려갔어요. 다행히 동전 몇 개가 부스 안에 떨어져 있더라고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112를 눌렀습니다. 20분쯤 지났을까 순찰차 한 대가 도착했어요. 경찰관 두 명이 차에서 내려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남편이 절 폭행하고 집에서 쫓아냈어요. 게다가 제 명의로 10억 원이나 대출까지 받았고요. 부부싸움이신가 봐요. 일단 진정하시고요. 부부싸움 아니에요. 명백한 폭행이고 사기예요. 일단 댁에 다시 들어가셔서 차분히 대화로 풀어보세요. 가정사는 저희가 깊이 개입하기가 좀 그래서요. 저는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피가 흐르는 무릎을 보여줘도 경찰관들은 그저 형식적인 메모만 끄적였습니다. 진단서 떼서 다시 오시면 그때 정식으로 접수해 드리겠습니다. 순찰차가 저를 두고 그대로 떠나버렸어요. 도로 한복판에 맨발로 서 있는 제 모습이 너무도 비참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흘금거리며 저를 피해갔어요. 저는 입술을 깨물고 회사 근처 골목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곳에 낡은 찜질방 하나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다행히 찜질방 주인이 사정을 듣고는 외상으로 입장료를 받아주었어요. 세댁, 일단 들어가서 좀 누워. 내일 오면서 갚아주면 돼. 정말 감사합니다. 꼭 갚을게요. 저는 수면실 구석 매트에 몸을 뉘었어요. 얇은 담요 한 장에 몸을 말고 천장만 멍하니 올려다봤습니다. 옆자리에서 누군가 코를 고는 소리, 저쪽에서 아이가 칭얼대는 소리가 뒤섞여 들려왔어요. 부모님이 남겨주신 그 따뜻한 안방 침대가 사무치게 그리웠습니다. 눈물이 간자놀이를 타고 흘러내려 매트시트를 적셨어요. 저는 이를 악물고 천장을 노려봤습니다.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저 두 사람이 저지른 짓을 그대로 두면 제 인생은 정말로 끝장이 날 테니까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으로 수십 번, 수백 번 반격의 그림을 그렸어요. 새벽 5시 저는 찜질방에서 빌려준 헐렁한 면티와 슬리퍼 차림으로 일어났습니다. 찜질방 주인이 안쓰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세대, 그 꼴로 출근하려고? 회사 사물함에 옷이 있어요. 가서 갈아입으면 돼요. 저는 동료 직원에게 사정을 둘러대고 사물함에서 비상용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화장실 거울 앞에서 멍든 얼굴에 파운데이션을 두껍게 발랐어요. 손목에 든 시퍼런 멍은 긴팔 블라우스 소매로 가렸습니다. 오전 회의 시간, 팀장이 저를 의아한 눈으로 쳐다봤어요. 김 과장, 안색이 왜 그래? 제주 다녀와서 컨디션이 안 좋은가? 아닙니다. 비행기에서 잠 좀 못 잤다니 그런가 봐요. 회의 내내 저는 자료 페이지를 몇 번이나 헷갈렸어요. 발표 도중에 단어가 입에서 맴돌기만 하고 나오지 않더라고요. 동료들이 수근거리는 소리가 귀에 박혔습니다. 김 과장, 오늘 왜 저래? 평소 같지 않네. 부부싸움 했나 봐. 얼굴에 멍자국 보이지? 저는 회의가 끝나자마자 자리로 돌아와 책상에 엎드렸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저는 회사 컴퓨터로 부동산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머리를 스쳤거든요. 저희 아파트 동과 호수를 검색창에 입력했습니다. 화면이 뜨는 순간 저는 마우스를 잡은 손에 힘을 주었어요. 저희 집이 매물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것도 주변 시세보다 무려 2억이나 싼 급매물로요. 매물 등록 날짜는 어제, 제가 제주도에서 돌아오기 직전이었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어버렸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공중전화 부스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회사에 등록된 제 휴대전화는 산산조각 났으니 사무실 전화는 쓸 수가 없었어요. 매물 안내에 적힌 부동산 전화번호를 누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신호음이 2번쯤 울리고 누군가 받았어요. 네, 행복부동산입니다. 어제 올라온 그 아파트 매물 말인데요. 등기부등본 떼 보셨어요? 아유, 그럼요. 깨끗한 물건이에요. 융자 한 푼 안 잡혀 있고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분명히 10억짜리 대출이 잡혀 있는 집인데 깨끗하다니요. 남편이 어디서 가짜 등기부등본을 만들어 부동산에 들이밀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매도자가 빨리 처분하고 싶어 하시나 봐요. 사장님이 사정이 급하시대요. 내일 오후에 가계약금 5천만 원 현금으로 받기로 했어요. 잔금은 보름 안에 치를 거고요. 잔금 치르기 전에 바로 해외로 나가신다던가요? 어떻게 하셨어요? 사장님이 잔금 받자마자 출국하신다고 하시던데. 수화기를 든 손이 부르르 떨렸어요. 남편이 가계약금만 챙겨서 도망갈 작정이었던 겁니다. 매수자에게 가짜 서류를 들이밀고 현금 5천만 원을 받아 챙긴 뒤 비행기에 몸을 싣고 사라질 계획이었어요. 매수자도 저도 함께 파멸시키려는 악랄한 사기극이었습니다. 저는 부스 안에서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수화기에서는 부동산 직원의 목소리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손님, 듣고 계세요? 저는 가까스로 수화기를 내려놓고 부스 밖으로 나갔어요. 찬바람이 얼굴을 후려쳤습니다. 위로 올려다본 회사 빌딩 유리창이 차가운 햇빛을 반사하며 번쩍이고 있었어요. 이대로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회사 로비로 돌아가는 발걸음을 재촉했어요. 머릿속에서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고 있었거든요. 평소 회사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점잖게 목례를 건넸던 사내 법무팀의 그 사람이었습니다. 회사 로비로 들어선 저는 곧장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머릿속이 어지러워 발걸음이 자꾸만 휘청거렸어요. 법무팀이 있는 18층까지 올라가는 동안 저는 거울 속 제 얼굴을 다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파운데이션이 들떠서 입가의 멍이 거뭇하게 비치더라고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저는 무작정 법무팀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회의실 옆 탕비실로 들어갔어요. 정수기 앞에서 종이컵을 잡으려는데 손이 너무 떨려서 컵이 자꾸만 미끄러졌습니다. 결국 종이컵은 바닥에 떨어졌고 저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말았어요. 속이 울렁거려서 헛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명치를 부여잡고 몸을 웅크렸어요. 바로 그때 누군가 탕비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김 과장님, 어디 안 좋으세요? 평소 회의 자리에서 몇 번 마주쳤던 강민호 변호사였어요. 법무팀 팀장이었지만 직급에 비해 젊은 편이었고 늘 차분한 인상의 사람이었어요. 죄송해요. 잠깐만 앉아 있을게요. 회의실로 들어가시죠. 사람들 들어옵니다. 강민호 변호사가 제 팔을 부축해 일으켰어요. 제 손목에 든 시퍼런 멍이 블라우스 소매 밖으로 삐어져 나왔습니다. 강민호 변호사의 시선이 그 멍자국에 잠시 멎더라고요. 법무팀 회의실은 텅 비어 있었어요. 강민호 변호사가 종이컵에 따뜻한 물을 따라 제 앞에 내려놓았어요. 자기는 맞은편 의자에 앉아 두 손을 깍지 끼고 저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천천히 말씀하셔도 됩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변호사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어요. 회의실 밖으로는 한마디도 새나가지 않습니다. 일단 들어볼게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터져나올 것 같았어요. 결국 저는 종이컵을 두 손으로 감싸쥔 채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어깨만 들썩이다가 나중에는 소리내어 엉엉 울었어요. 강민호 변호사는 재촉하지 않고 그저 휴지를 한 장씩 뽑아 제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저는 가까스로 입을 뗄 수 있었어요. 남편이요. 제 명의로 10억 원을 대출받았어요. 10억이요? 본인 동의 없이 말씀이세요? 인감도장이랑 신분증을 훔쳐갔어요. 시어머니 다단계에 그 돈을 다 쏟아부었고요. 더 말씀해 보시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어제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풀어놓았어요. 식탁 위에 놓여있던 대출 통지서, 사라진 인감도장, 시어머니 화장대에서 발견한 다단계 영수증, 그리고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당한 폭행과 맨발로 쫓겨난 일까지 모두 털어놓았어요. 마지막으로 점심시간에 알아낸 부동산 사기 도주구까지 이야기하자 강민호 변호사의 표정이 점점 더 굳어졌어요. 그 화장품 회사 이름이 정확히 뭐예요?
비너스 코스메틱이라고 했어요. 강남에 본사가 있다고. 순간 강민호 변호사가 미간을 좁혔어요. 깍지 낀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그 회사 알아요. 제가 검사로 있을 때 쫓던 조직이에요. 변호사님이 검사셨어요? 경제사건만 7년을 쫓았습니다. 비너스 코스메틱은 페이퍼 컴퍼니예요. 다단계 탈을 쓴 사기 조직이 운영하는 곳입니다. 저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빠진 게 단순한 다단계가 아니라 거대한 사기 조직이었다니요. 김 과장님, 이건 단순한 부부싸움이 아닙니다. 조직적인 경제범죄가 얽혀 있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회사 일을 떠나서 한 사람으로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네요. 저는 그 한마디에 또다시 눈물이 핑 돌았어요. 지난 7년간 제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거든요. 강민호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 화이트보드 앞으로 갔습니다. 매직펜을 들고 보드에 무언가를 빠르게 적기 시작했어요. 가장 급한 게 두 가지예요. 첫째, 남편이 집을 팔아넘기는 걸 막아야 하고요. 둘째, 남편을 잡아둬야 합니다. 어떻게요? 법원에 부동산을 함부로 사고 팔지 못하게 막아달라는 신청을 해야 해요. 동시에 사문서 위조와 폭행으로 형사고소를 넣을 거예요.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내일 오후에 가계약금 받는다고 했는데. 오늘 밤 안에 서류 다 만들어서 내일 아침 법원 문 열자마자 접수할 겁니다. 그쪽보다 우리가 빨라야 해요. 저는 고개를 세차게 끄덕였습니다. 강민호 변호사가 책상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어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병원부터 가셔서 진단서 받아오세요. 멍자국이랑 무릎 상처 다 사진으로 찍고요. 알겠어요. 바로 다녀올게요. 그리고 어제 일 있었던 시간대 그대로 토시 하나 빼지 말고 종이에 적어 오세요. 진술 섰을 때 필요합니다. 저는 가방에서 수첩을 꺼내 받아 적었어요. 손이 아직도 떨렸지만 머릿속만은 점점 또렷해지고 있었습니다. 오후 내내 저는 회사 근처 정형외과를 다녀와 진단서를 챙겼어요. 2주짜리 상해 진단서가 제 손에 들렸습니다. 회의실로 돌아와 보니 강민호 변호사의 책상 위에는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은행 대출 신청서 양식, 등기부 등본 발급 신청서, 형사 고소장 양식까지 빼곡했습니다. 김 과장님, 여기 이 부분에 자필로 서명해 주세요. 이게 다 뭐예요? 부동산 처분 막아달라는 신청서라며 남편하고 시어머니를 형사 고소하는 고소장입니다. 제목은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그리고 특수폭행이에요. 저는 펜을 받아들고 한 장 한 장 서명을 해나갔어요. 손이 자꾸 떨려서 글씨가 삐뚤어졌지만 한 글자 한 글자에 힘을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강민호 변호사가 마지막 서류를 갈무리에 봉투에 넣었어요. 시계는 어느덧 저녁 7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김 과장님, 오늘부터 감정은 잠시 접어두세요. 무슨 뜻이에요? 분노로 싸우면 집니다. 차갑게 계산하면서 가야 이겨요. 우리는 법이라는 무기를 손에 쥐었으니까요. 저는 강민호 변호사를 똑바로 마주봤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점잖게 인사만 나누던 사이였는데 이제 그가 제 인생을 통째로 걸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알겠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따라가겠습니다. 내일 아침 8시에 법원 앞에서 뵙죠. 늦지 않게 오세요. 저는 봉투를 받아 가슴에 꼭 안았어요. 회의실 밖으로 나오니 사무실 형광등 불빛이 유난히 환하게 느껴졌습니다. 지난 이틀간 깜깜한 동굴 속을 헤매는 기분이었는데 마침내 한 줄기 빛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저는 봉투를 더 꽉 끌어안고 회사 로비를 빠져나왔습니다. 찜질방으로 향하는 발걸음에 처음으로 힘이 들어가더라고요. 내일 아침이면 저는 제 인생을 되찾기 위한 첫 번째 칼을 뽑아들 참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7시 50분, 저는 법원 정문 앞에 도착했어요. 찜질방에서 빌린 정장은 어딘가 어색했지만 그래도 제법 단정해 보였어요. 머리도 단단히 묶었고 멍자국은 두꺼운 화장으로 가렸습니다. 강민호 변호사는 정확히 8시 정각에 검은 가방을 들고 나타났어요. 일찍 나오셨네요. 잘 주무셨어요? 잠이 올 리가요. 그래도 마음만은 단단하게 먹었어요. 좋습니다.
가시죠. 저희는 곧장 법원 민원실로 들어갔어요. 부동산을 함부로 사고 팔지 못하게 막아달라는 신청서를 접수하자 담당 직원이 빠르게 도장을 찍어 주었어요. 강민호 변호사는 그 자리에서 판사실로 곧장 들어갔습니다. 저는 복도 의자에 앉아 2시간을 꼬박 기다렸어요. 마침내 강민호 변호사가 환한 얼굴로 걸어 나왔습니다. 받았습니다. 판사님이 사안의 시급성을 인정해 주셨어요. 정말요? 이걸로 그쪽 부동산 거래는 오늘부로 묶입니다. 가계약금이고 뭐고 한 푼도 못 받아요. 저는 결정문을 두 손으로 받아들고 가슴에 끌어안았어요. 종이 한 장에 불과한데도 왜 그렇게 무겁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어요. 곧장 다음 행선지는 경찰서였습니다. 경제범죄수사팀 사무실에 들어서자 담당 수사관이 우리를 회의실로 안내했어요. 강민호 변호사가 미리 준비해온 서류 더미를 책상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어디 한번 봅시다. 일단 이게 강지영 씨 이름으로 받은 10억 원 대출 통지서입니다. 본인은 동의한 적이 없고요. 네, 계속하시죠. 이쪽이 부인 화장대에서 발견된 비너스 코스메틱 입금 영수증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 제가 검사 시절에 추적하던 사기 조직과 연결돼 있어요. 비너스 코스메틱이요? 그쪽은 우리도 따로 보던 곳입니다. 그러실 줄 알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가정폭력이 아닙니다. 조직적 사기와 사문서 위조가 결합된 사안이에요. 수사관은 자료를 한 장 한 장 넘겨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지막 장을 덮은 그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김정 씨, 오늘 진술 정식으로 받겠습니다.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죠? 얼마든지요. 저는 그 자리에서 2시간 가까이 진술을 했어요. 수사관이 키보드를 두드리며 한마디 한마디를 받아 적더라고요. 진술이 끝날 무렵 수사관은 강민호 변호사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변호사님, 저희가 바로 움직이겠습니다. 두 사람 도주 우려가 있으니까요. 다음날 오전 저는 회사로 정상 출근을 했어요. 평소처럼 자리에 앉아 모니터를 들여다보고 있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오전 11시쯤이었을까요? 회사 로비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어요. 뭔가 부서지는 소리, 누군가 고래고래 소리치는 음성이 위층까지 올라왔습니다. 김 과장님, 누가 김 과장님 찾는데요. 누가요? 아래층에서 남편이라는 분이 와서 난리가 났어요. 보안 요원들이 막고 있긴 한데요. 저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어요. 엘리베이터를 탈 새도 없이 비상계단을 뛰어내려갔습니다. 로비에 도착하자 정태규가 안내 데스크를 발로 차며 고함을 지르고 있었어요. 김지영 어딨어? 당장 나오라고 해. 보안 요원들이 그를 양쪽에서 붙잡고 있었어요. 남편의 셔츠는 단추가 2개나 떨어져 있었고 머리는 산발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태규,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야, 너 무슨 짓을 한 거야? 부동산 거래가 왜 막혔어? 네가 한 짓이 들통난 거지. 너 진짜 죽고 싶어? 어디서 감히? 남편이 보안요원의 팔을 뿌리치고 저에게 달려들려고 했어요. 바로 그때 로비 한쪽에서 강민호 변호사가 차분한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강민호 변호사 손에는 어제 받아둔 접근금지 명령서와 형사고소장 사본이 들려 있었어요. 정태규 씨, 지금 이 행동 김지영 씨에 대한 접근금지 위반이고 업무방해 현행범입니다. 너는 뭐야? 어디서 끼어들어? 김지영 씨 법률 대리인 강민호입니다. 자, 이거 읽어보시죠. 남편의 얼굴이 종이를 받아든 순간 하얗게 질려갔어요. 손가락이 종이 위에서 부르르 떨렸습니다. 이게, 이게 뭐야? 어제부로 사문서 위조 사문서 행사, 특수 폭행으로 정식 고소되셨어요. 부동산 처분도 법원 명령으로 묶였고요. 미리 연락받고 대기 중이던 보안 요원들이 그 자리에서 정태규를 다시 제압했습니다. 곧이어 도착한 경찰관 2명이 남편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어요. 남편이 무릎이 꺾인 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지영아, 잠깐만. 우리 얘기 좀 하자, 응? 너랑 할 얘기는 법정에서 할 거야. 저는 등을 돌리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뒤에서 남편이 뭐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경찰은 대출이 실행된 은행 지점을 압수수색했어요. 저는 강민호 변호사와 함께
수사관 사무실에서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변호사님, 이거 보세요. CCTV 영상 확보했습니다. 틀어보시죠. 수사관이 모니터를 돌려서 영상을 재생했어요. 화면 속에는 정태규가 누군가와 함께 은행 창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 있는 여자는 제가 아니었어요. 저와 비슷한 키와 몸매의 낯선 여자가 제 신분증을 들고 대출 서류에 서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 비너스 코스메틱 직원이에요. 조직에서 대리인 역할로 동원된 사람입니다. 어쩜 저렇게까지. 화면 한쪽에서는 시어머니가 두 사람 사이를 오가며 직원에게 뭐라 속삭이는 모습도 잡혔어요. 서류 한 장 한 장에 도장이 찍히는 장면이 너무도 또렷했습니다. 이거면 빼도 박도 못합니다. 두 사람 다 긴급 체포하셔야 해요. 영장 신청 들어갔습니다. 곧 발부될 거예요. 저는 화면 속 시어머니의 얼굴을 똑바로 노려봤어요. 그 사람은 제가 모셔준 어른이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을 통째로 갉아먹으려던 한 명의 가해자일 뿐이었어요. 저녁 무렵 마침내 체포영장이 떨어졌습니다. 강력반 형사 4명이 출동 준비를 했고 강민호 변호사와 저는 그들의 차 뒤를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탄 검은색 세단이 아파트 단지로 향하는 동안 도시의 가로등이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했어요. 김 과장님, 마음의 준비는 되셨어요? 부모님이 남겨주신 그 집 문을 제 손으로 다시 열고 싶어요.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차창 밖을 내다봤어요. 며칠 전만 해도 맨발로 쫓겨났던 그 길을 이번에는 형사들과 함께 당당하게 되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순찰차 한 대가 저희 차 앞에서 길을 열어주었어요. 붉은색 경광등 빛이 도로 위에 깜빡깜빡 번졌습니다. 저는 가방 안에 든 결정문과 고소장 사본을 손끝으로 만져봤어요. 종이의 까칠한 감촉이 손가락에 또렷이 전해졌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이었어요. 저 두 사람이 제 집에서 끌려 나오는 그 순간을 저는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볼 작정이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에 도착하자 시계는 저녁 8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순찰차에서 내린 형사들이 검은 점퍼를 단단히 여미며 무전기를 점검했습니다. 저는 강민호 변호사와 나란히 그들 뒤를 따랐어요. 엘리베이터가 12층에 멈추는 순간 가슴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강제 집행관이 도어락을 부수기 위한 장비를 든 채 우리 집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자, 갑시다. 다들 위치 잡으세요. 집행관이 도어락을 3번쯤 내리치자 잠금장치가 부서지며 문이 열렸어요. 요란한 굉음에 안방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거실에는 배달음식 봉지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바닥에는 빈 맥주 케인이 굴러다녔어요. 내 부모님의 흔적이 깃든 그 거실이 이렇게 더럽혀져 있는 모습을 보니 또다시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누구야? 토둑이야, 토둑. 남편과 시어머니가 안방에서 뛰쳐나오다가 형사들을 보고 그 자리에 굳어버렸어요. 정태규 씨, 한순자 씨, 사무소 위조 및 특수폭행 혐의로 체포합니다.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고 진술을 거부할 권리도 있습니다. 남편의 손에 들려있던 맥주 캔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캔에서 흘러나온 맥주가 거실 바닥에 흥건히 번졌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바닥에 풀썩 주저앉으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안 가, 못 가. 우리 며느리가 미쳐서 가족을 모함하는 거라고. 야, 김지영, 너 이 천하의 못된 년? 시어미를 감옥에 쳐넣어? 저는 시어머니를 향해 한 발짝 다가섰어요. 마음 같아서는 그 입을 틀어막고 싶었지만 저는 양손을 단단히 쥐고 가만히 그 모습을 내려다봤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한 번도 어머니라고 부른 거 후회 안 했는데 오늘은 정말 후회되네요. 뭐라고? 인연이 어디서? 형사들이 시어머니의 양팔을 붙잡고 강제로 일으켜 세웠어요. 시어머니는 신발도 신지 않은 채 잠옷바람으로 끌려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그제야 정신이 든 듯 제 앞으로 비틀거리며 다가왔어요. 수갑이 채워진 손을 앞으로 내밀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영아, 한 번만 용서해줘, 응? 내가 잘못했어. 어머니는 빼주라. 저는 남편의 손을 내려다 봤어요. 지난 7년간 제 어깨에 모든 짐을 떠넘기던 그 손이었습니다.
지난 7년간 제 어깨에 모든 짐을 떠넘기던 그 손이었어요. 그 손이 며칠 전 제 머리채를 잡아 끌고 저를 한겨울 복도에 내동댕이 친 그 손이었습니다. 너 같은 인간한테 베풀 자비는 내 안에 한 톨도 안 남았어. 지영아, 제발. 저는 제 발 앞에 엎드린 남편의 손등을 후두 뒷굽으로 매몰차게 짓밟았어요. 남편의 비명이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그제야 짓밟은 발을 천천히 떼고 등을 돌렸어요. 수갑을 찬 두 사람이 형사들에게 양팔을 붙잡힌 채 복도로 끌려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또 한 번 발악했어요. 김지영, 너 인연. 두고 봐. 내가 가만 안 있을 거니까. 저는 그 외침을 등지고 거실 한가운데에 우두커니 섰습니다. 복도에 모여든 이웃들의 수군거림이 닫히는 엘리베이터 문 너머로 사라졌어요. 어머나, 저 집이 그동안 그렇게 시끄럽더니 며느리가 결국 일을 냈네. 잘했지, 잘했어. 저는 거실 바닥에 어지럽게 흩어진 쓰레기들을 멍하니 내려다봤어요. 부모님의 오래된 자개장이 거실 안쪽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자개장 표면에 손가락을 가만히 얹어보니 어렸을 적 어머니가 닦던 그 매끈한 감촉이 그대로 전해지더라고요. 코끝에 익숙한 나무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저는 자개장에 이마를 대고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이제야 비로소 이 집이 다시 제 것이 된 것 같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강민호 변호사와 함께 회사 근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빼앗긴 권리를 되찾는 작업이 아직 한참 남아 있었거든요. 형사사건은 이제 검찰로 넘어갔으니까요. 이제부터는 10억 원 대출을 무효로 만드는 작업입니다. 그게 가능해요? 본인이 동의하지 않은 대출이라는 건 명백하잖아요. 형사 판결 나오기 전이라도 민사소송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변호사님, 정말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너무 일찍 안심하지는 마시고요. 저는 그 한마디가 조금 마음에 걸렸지만 그저 변호사로서의 신중한 당부 정도로 여겼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새 도어락을 다는 기사를 불러 현관에 단단한 잠금 장치를 새로 설치했어요. 비밀번호도 부모님 결혼 기념일로 바꾸었습니다. 번호 4자리를 누를 때마다 부모님이 제 곁에 함께 있는 듯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거실은 청소업체를 불러 깨끗이 닦아냈고 어지럽혀진 친구도 모두 새 것으로 갈았습니다. 오랜만에 부엌에서 직접 끓인 된장찌개를 먹으며 텔레비전을 봤어요. 밥 한 숟가락이 그렇게 따뜻하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저녁 10시쯤 저는 욕실에서 따뜻한 물로 오래 샤워했어요. 그동안 못 자고 못 먹은 시간이 한꺼번에 몰려와서 침대에 눕자마자 눈이 스르르 감겼습니다. 부드러운 이불 속에서 손가락 끝까지 따뜻해지는 그 느낌,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얼마쯤 잠이 들었을까요? 휴대전화에서 띠링하는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저는 졸린 눈을 비비며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어요. 새로 산 휴대전화 화면에는 한 통의 전자우편 도착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발신인을 확인한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발신인 자리에 적힌 이름은 어딘가 낯이 익었습니다. 대출이 실행되었던 그 은행의 본점 여신관리부였어요. 저는 손가락을 떨면서 메일을 열어봤습니다. 제목 한 줄이 화면에 또렷하게 떠올랐어요. 대출이자 연체 안내 및 후속 조치 통보. 순간 잠기운이 한꺼번에 달아났어요. 저는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 앉았습니다. 침실 창문 너머로 도시의 불빛이 차갑게 깜빡거리고 있었어요. 분명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무언가 또 다른 시작이 저를 기다리고 있는 듯한 불길한 예감이 등줄기를 타고 천천히 내려갔어요. 남편과 시어머니가 끌려나간 그날 이후로 어느덧 석 달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저는 회사 일에 다시 집중하면서 일상을 조금씩 회복해 나가고 있었어요. 검찰은 두 사람을 정식으로 재판에 넘겼고 10억 원 대출을 무효로 만들기 위한 민사소송도 차근차근 진행 중이었습니다. 저는 강민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매주 토요일마다 서류 정리를 했어요. 그러던 어느 토요일 아침, 저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원두 향기가 거실 가득 퍼졌고 햇살이 베란다 창으로 환하게 들어왔어요.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그때 현관 우편함을 확인하러 나갔다가 등기 우편물 한 통과 마주쳤어요. 두툼한 봉투에 발신인 자리에는
법원이라는 글자가 또렷이 박혀 있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들고 거실 식탁에 앉아 천천히 뜯었어요. 종이를 펼쳐서 첫 줄을 읽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을 그대로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뜨거운 커피가 식탁 위로 흘러내렸고 깨진 컵 조각이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부동산 임의 경매 개시 결정, 채권자 한국제일은행, 채무자 김지영. 저는 종이를 다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지난 석 달간 10억 원 대출의 이자가 연체되었다는 이유로 은행이 제 아파트를 경매에 넘긴다는 통지서였어요. 부모님이 남겨주신 이 집이, 그 누군가의 손도 닿지 않게 지켜온 이 집이 헐값에 경매로 팔려나갈 위기에 처한 것이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들고 은행 본점 여신관리부에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한참 울리고 나서야 담당자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저 김지영인데요. 경매 통지서를 받았어요. 네, 김지영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 대출은 제가 받은 게 아니에요. 남편이 제 신분증 훔쳐서 받은 거고요. 지금 형사재판도 진행 중이라고요. 고객님, 저희도 사정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저희 입장에서 대출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라고요? 제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고요? 정식으로 무효 판결이 나오시면 저희도 절차를 멈춥니다. 그 전까지는 이자가 계속 쌓이고요. 그 판결 받으려면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데 그동안 집은 어쩌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네요. 저는 전화기를 든 채 한참을 멍하니 식탁을 내려다봤어요. 깨진 컵 조각이 햇빛에 반사되어 차갑게 반짝이고 있었어요. 이튿날 월요일 오전이었어요. 회사 로비로 출근하려던 저는 입구에서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건장한 체격의 남자 셋이 검은 점퍼를 입고 로비 한복판에 진을 치고 있었어요. 그중 한 명이 손에 든 확성기로 제 이름을 외쳐대고 있었습니다. 김지영, 김지영 어딨어? 빚 갚아. 10억이야, 10억. 빚 주고 도망가지 말고. 회사 직원들이 출근하면서 그 광경을 흘끔거리며 지나갔어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제 귀에까지 와서 박혔습니다. 저 사람이 김 과장이래. 10억이라고? 어머나, 어쩜 저렇게 멀쩡해 보이는데? 저는 얼굴이 화끈거려서 제대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어이, 김지영, 거기 너 맞지? 빚 갚아. 저는 그 빚 진 적 없어요. 사기 대출이라고요. 사기든 뭐든 우리는 모르고, 우리는 받으면 끝나. 못 받으면 내일 찾아온다. 회사뿐만 아니라 집까지. 보안 요원들이 그제야 달려와 추심원들을 로비 밖으로 밀어냈어요. 저는 가까스로 사무실로 올라왔지만 책상에 앉아서도 손이 덜덜 떨려 마우스조차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보니 현관문에 시뻘건 글자가 큼직하게 휘갈려져 있었어요. 스프레이로 갈겨 쓴 상환이라는 두 글자는 마치 핏자국처럼 번져 있었어요. 저는 문 앞에서 한참을 떨다가 겨우 도어락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 소파에 가방을 던지고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그 순간 휴대전화가 또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김지영 씨, 오늘 회사 앞에서 본 사람이야. 누구세요? 어떻게 제 번호를 알았어요? 우리가 못 알아낼 게 뭐 있어. 너 회사 그만두기 싫으면 알아서 잘 처신해. 전화는 그대로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침대에 내던지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소파에 엎드려 어깨를 들썩이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를 감옥에 보내고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인 것만 같았어요. 다음날 새벽 저는 강민호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강민호 변호사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김 과장님, 일단 댁에 그대로 계세요. 제가 지금 갈게요. 30분쯤 지났을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저는 도어락 화면으로 강민호 변호사 얼굴을 확인하고 문을 열었어요. 강민호 변호사가 현관문에 갈겨진 붉은 글자를 보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건 도가 지나치네요. 사진부터 찍읍시다. 변호사님, 저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안으로 들어가서 얘기하시죠. 거실 식탁에 마주 앉은 강민호 변호사는 경매 통지서를 한참 들여다봤어요.
서류를 한 장 한 장 천천히 넘겨보더니 마지막 장을 덮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김 과장님,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뭐가요? 10억이라는 큰 돈을 본인 확인도 제대로 안 한 채 그렇게 쉽게 내준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일반적인 은행이라면요. 본인 직접 방문해서 확인 절차를 몇 번이나 거쳤어야 했어요. 그런데 이번 건은 너무 허술합니다. 저는 강민호 변호사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그의 눈빛에서 며칠 전 회의실에서 봤던 그 검사 시절의 날카로움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은행 안에 누군가 한패가 있어요. 다단계 조직이랑 짜고 친 사람이. 누군지 짐작하시는 분이라도 있어요? 대출을 승인한 사람, 그 지점장입니다. 거기서부터 파헤쳐야 해요.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요? 김 과장님, 들으세요? 그 고리를 끊어야 경매가 멈춥니다. 우리가 이번에도 먼저 움직여야 해요. 저는 강민호 변호사의 눈을 똑바로 마주 봤어요. 지난번에 그가 했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분노로 싸우면 지고 차갑게 계산해야 이긴다고요. 저는 식탁 위에 놓인 경매 통지서를 다시 한번 내려다봤습니다. 종이 한 장이 제 인생 전부를 다시 한번 빼앗아 가려 하고 있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에도 강민호 변호사 옆에서 끝까지 가볼 작정이었어요. 다음날 오후 저는 강민호 변호사와 함께 도심 한복판에 있는 사설탐정 사무실을 찾았어요. 낡은 건물 3층, 작은 간판이 걸린 그 사무실에는 머리가 희끗희끗한 중년 남자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박 소장님, 검사 시절에 신세 많이 졌습니다. 강 검사, 아니 이제 변호사구나. 어쩐 일이야? 강민호 변호사가 자료를 든 봉투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어요. 은행 지점장의 이름과 사진, 거래은행 지점의 주소, 비너스 코스메틱의 본사 위치까지 빼곡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람 동선 좀 봐주세요. 누구 만나는지, 어디 다니는지요. 알았어. 일주일이면 충분하겠네. 저는 옆에서 가만히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었어요. 강민호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책상 위에 봉투 하나를 더 내려놓았습니다. 비용 너무 많이 보냈는데 이번 건 빨리 움직여주세요. 한 사람 인생이 걸려 있습니다. 박 소장이 저를 슬쩍 바라봤어요. 저는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렇게 닷새가 흘렀어요. 저는 그 사이에도 매일같이 걸려오는 추심원들의 협박 전화를 받아내야 했어요. 회사 로비에 진을 치는 일은 강민호 변호사가 보낸 보안 인력 덕분에 줄어들었지만 한밤중에 걸려오는 전화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루하루를 견디며 박 소장의 연락만 기다렸어요. 엿새째 되던 날 저녁 강민호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 과장님, 박 소장이 결정적인 거 잡았답니다. 지금 사무실로 가시죠. 저는 옷도 갈아입지 못한 채 회사에서 곧장 박 소장 사무실로 향했어요. 박 소장은 책상 위에 두툼한 사진 뭉치와 통화 녹취록을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와, 이 지점장 양반 말이야. 매주 화요일 저녁마다 강남에 있는 룸사롱에 들어가. 누구를 만납니까? 이 남자야. 비너스 코스메틱 부사장 김상철. 그쪽 조직의 자금 담당이지. 저는 사진 속 두 남자의 얼굴을 들여다봤어요. 은행 지점장이 김상철에게서 두툼한 봉투를 건네받는 장면이 또렷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 봉투 안에 뭐가 들었는지 추적해봤어. 차명 계좌로 매달 3천만 원씩 입금이 되더라고. 리베이트네요. 대출 승인 대가로 받은. 1년치만 추적했는데 벌써 차명 계좌가 5개야. 거기 들어간 돈이 얼추 4억 가까이 돼. 저는 사진을 한 장 한 장 넘겨보면서 손이 떨려왔어요. 지점장이라는 사람이 자기 직위를 이용해 사기 조직과 결탁하고 저 같은 평범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망가뜨려 놓은 것이었습니다. 충분합니다. 이 자료로 금감원에 정식 고발하겠습니다. 이튿날 새벽 저는 강민호 변호사와 함께 금융감독원 청사로 향했어요. 청사 앞에서 강민호 변호사가 가방을 다시 한번 점검하더라고요. 김 과장님, 오늘부터는 시간 싸움입니다. 어떻게 흘러갈까요? 금감원에서 이 자료 받으면 바로 그 지점에 특별감사 들어갑니다. 동시에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도 고발장 들어갈 거고요. 저는 강민호 변호사를 따라 금감원 민원실로 들어갔어요. 담당 조사관이 강민호 변호사를 알아보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강 변호사님, 이번에는 어떤 건으로 오셨어요?
한국제일은행 강남지점장 비리 건입니다. 비너스 코스메틱 사기 조직과 결탁한 정황이 잡혔어요. 비너스 코스메틱이요? 그쪽은 우리도 추적하고 있는 곳인데 그러시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자료 검토해 보세요. 조사관이 자료를 한 장씩 넘기며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마지막 장을 덮은 그가 강민호 변호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변호사님, 이거면 충분합니다. 오늘 안에 특별감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2시 한국제일은행 강남지점에 금감원 조사관 10명이 들이닥쳤어요. 지점장은 자리에서 곧장 끌려 나왔고 비밀장부와 차명 계좌 자료가 모조리 압수되었습니다. 저녁 뉴스에는 한국제일은행 비리 사건이 톱으로 보도되었어요. 한국제일은행 강남지점장이 다단계 사기 조직과 결탁해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아온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해당 지점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그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지점장이 머리에 양복 윗도리를 뒤집어 쓴 채 차에 태워지는 모습이 보도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처음으로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튿날 아침, 저는 강민호 변호사와 함께 한국제일은행 본점에 직접 찾아갔습니다. 본점 부행장이 직접 우리를 회의실로 안내했어요. 김정 고객님,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죠. 본점에서 정식으로 조사한 결과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김재원 고객님의 경매 절차는 오늘부로 전면 취하하겠습니다. 저는 부행장이 내미는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경매 절차 취하 결정문 그리고 채무기록 삭제 확인서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동안 회사로 보내신 추심원들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지셔야죠. 정식으로 사과문 보내드리겠습니다. 위자료 부분도 별도로 협의하시고요. 협의가 아니라 합의입니다.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지시대로 하겠습니다. 저는 결정문을 가슴에 끌어안고 회의실 밖으로 나왔어요. 은행 본점 로비를 빠져나오는 동안 다리가 후들거리더라고요. 며칠 후 경찰의 확대 수사 결과가 발표되었어요. 비너스 코스메틱이 운영하던 페이퍼 컴퍼니의 본사가 압수수색 당했고 10억 원을 빼돌렸던 사기 일당이 모조리 검거되었어요. 회사 로비에서 저를 괴롭히던 추심원들 역시 불법 추심과 협박 혐의로 줄줄이 연행되었어요. 저는 강민호 변호사 사무실에서 마지막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법원이 발급한 채무 부존재 확인 승소 판결문이었어요. 이 종이 한 장이 지난 몇 달간 제 어깨를 짓누르던 10억 원의 무게를 단숨에 사라지게 했습니다. 변호사님, 정말 감사해요. 김 과장님이 끝까지 버텨주셨으니까 가능했던 일이에요. 변호사님 안 만났으면 저는 진작에 무너졌을 거예요. 이제 좀 쉬세요. 한동안은 누구한테도 시달리지 마시고요. 저는 판결문을 가슴에 안고 사무실 밖으로 나왔어요. 거리에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지난 몇 달간 한 번도 우산을 펴들고 빗속을 천천히 걸어본 적이 없었더라고요. 저는 우산도 펴지 않은 채 그대로 거리로 걸었습니다. 빗방울이 어깨를 적시는 그 감촉이 너무도 시원하고 가벼웠어요. 오랜 시간 짊어졌던 무거운 짐이 비에 씻겨 내려가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가벼웠습니다. 모든 재판이 종결되고 다시 6달이 흘렀어요. 법원에서 마지막 선고가 내려지던 날, 저는 강민호 변호사와 함께 방청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판사석에서 묵직한 음성이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피고인 정태규에게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특수폭행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합니다.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합니다. 피고인석에 앉아있던 정태규의 어깨가 풀썩 무너졌어요. 고개를 돌려 저를 흘끔 쳐다보더라고요. 저는 단 한 번도 그쪽을 마주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한순자에게는 범행 가담 정도와 연령을 참작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합니다. 시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풀썩 주저앉으며 통곡을 시작했어요. 아이고, 우리 태규야. 어떡해. 이걸 어떡하냐고. 호송 차량이 정태규를 태우고 법원 뒷마당을 빠져나갔어요. 저는 강민호 변호사와 함께 법원 정문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끝났네요. 정말로. 네, 끝났어요. 그로부터 몇 주가 지난 어느 가을 저녁이었어요.
저는 회사 근처 골목길을 따라 퇴근하고 있었습니다. 낙엽이 발밑에서 바스락거렸고 거리 가게들의 따뜻한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어요. 골목 모퉁이를 돌아서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낡은 유모차에 종이박스를 잔뜩 쌓아 끌고 가는 한 노인의 뒷모습이 보였거든요. 머리는 헝클어졌고 옷차림은 추레했습니다. 유모차의 앞바퀴가 자꾸만 한쪽으로 쏠려서 노인이 비틀거렸어요. 저는 직감적으로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봤습니다. 한순자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가게 앞에 버려진 박스를 줍기 위해 허리를 굽히다가 우연히 고개를 들었어요. 저와 눈이 마주친 그 순간 시어머니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아니, 너, 어머니? 시어머니는 황급히 고개를 돌리고 유모차 손잡이를 부여잡았어요. 박스 몇 장이 손가락 사이로 떨어졌지만 줍지도 못한 채 발걸음만 빨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시어머니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가슴 한구석에 작은 동요가 일었지만 저는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저 사람은 제가 거두었던 시어머니가 아니었어요. 제 인생을 통째로 빼앗아 가려던 한 명의 가해자였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등을 돌리고 가던 길을 마저 걸어갔어요. 낙엽 밟히는 소리가 발밑에서 또박또박 들려왔습니다. 그달 말 회사에서는 인사 발표가 있었어요. 기획팀 회의실 모니터에 명단이 떴고 직원들이 한꺼번에 박수를 쳤습니다. 김 과장님, 아니, 김 팀장님 축하드려요. 파격 승진이세요. 회사가 김 팀장님을 정말 인정했네요. 저는 새로 받은 명함을 손가락 끝으로 만져봤어요. 기획팀장 김지영이라는 글자가 단정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지난 몇 달간 회사를 정면 돌파하며 보여준 제 모습을 임원진이 높이 평가해 주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날 저녁 명함 한 장을 가방에 고이 챙겨놓고 퇴근했습니다. 오랜만에 일찍 들어온 집은 따뜻한 등불이 거실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지난 6달 동안 저는 거실을 새로 단장했습니다. 남편이 쓰던 낡은 소파는 진작에 버렸고요. 부모님이 쓰시던 자개장은 그대로 두되 옆에 작은 식물 화분을 몇 개 들여놓았어요. 벽에는 제가 직접 고른 작은 그림 한 점을 걸었습니다. 해질녘 바닷가를 그린 잔잔한 풍경화였어요. 며칠 후 토요일 저녁, 저는 강민호 변호사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식탁에는 직접 만든 갈비찜과 잡채, 그리고 강민호 변호사가 좋아한다던 와인이 놓여 있었어요. 현관벨이 울리고 강민호 변호사가 작은 꽃다발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김 팀장님, 승진 축하드려요. 어머, 꽃다발까지요? 부담스럽게. 오늘만은 변호사 강민호 말고요. 그냥 친구로 와도 될까요? 그럼요. 들어오세요. 식사를 하면서 우리는 처음으로 사건이 아닌 다른 이야기를 나눴어요. 강민호 변호사는 검사 시절 이야기, 어릴 적 시골에서 자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저도 부모님과 함께 보냈던 어린 시절 이야기를 꺼냈어요. 부모님이 매년 가을이면 저를 데리고 단풍 구경을 가셨던 일, 어머니가 김장하시던 모습 같은 것들이 자연스럽게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김 팀장님, 좋은 분들 밑에서 잘하셨네요. 그래서 이 집을 그렇게 지키고 싶었나 봐요.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거실 창가에 나란히 서 있었어요. 서울의 야경이 발 아래로 펼쳐져 있었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이며 끝없이 이어졌어요. 이제 정말 다 끝났네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변호사님 없었으면 저는 진작에 무너졌을 거예요. 김 팀장님이 끝까지 버텨주신 거죠. 저는 옆에서 거둔 것뿐입니다. 저는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지난 봄 맨발로 복도에 쫓겨났던 그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부드럽지만 단단한 눈빛을 가진 새로운 사람이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강민호 변호사를 배웅하고 거실로 돌아온 저는 한참을 자개장 앞에 서 있었습니다. 자개장 표면에 새겨진 무늬를 손가락으로 천천히 따라가 봤어요. 어머니가 시집 올 때 가지고 오셨다던 그 자개장. 아버지가 매년 봄마다 직접 닦아주시던 그 자개장이었습니다. 저는 자개장 앞에서 작게 속삭였어요. 엄마, 아빠, 저 잘했어요? 두 분이 남겨주신 이 집 끝까지 지켜냈어요. 창밖에서 가을바람이 살랑 불어왔습니다. 베란다 창문이 살짝 흔들리며 작은 소리를 냈어요.
마치 부모님이 곁에서 가만히 등을 토닥여 주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서 두 눈을 감았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 따뜻한 무언가가 천천히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어요.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가을 햇살이 침대 위까지 환하게 닿더라고요. 저는 잠옷 차림 그대로 부엌으로 나가 커피를 내렸습니다. 원두향이 거실 가득 퍼져나갔어요. 베란다 창가에 작은 의자를 끌어다 놓고 앉았습니다. 따뜻한 머그컵을 두 손으로 감싸주었어요. 베란다 너머로 단풍이 든 가로수들이 가을바람에 살랑이고 있었습니다. 아래쪽 놀이터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어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천천히 마셨습니다. 쌉싸름하면서도 따뜻한 그 맛이 입안 가득 퍼졌어요. 지난 1년이 마치 한바탕 길고 사나운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꿈을 제 두 손으로 끝까지 헤쳐나왔어요. 이제 그 누구도 이 집을, 이 일상을, 그리고 저 자신을 함부로 흔들 수는 없을 거예요. 저는 머그컵을 입가에 가져가며 가만히 미소 지었습니다. 베란다 창으로 들어온 햇살이 제 얼굴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았어요. 부모님이 남겨주신 그 작은 공간 안에는 어린 시절의 웃음소리, 식탁에 둘러앉아 나누던 따뜻한 밥 한 끼,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손길이 모두 깃들어 있으니까요. 가장 가까이 있어야 할 가족이 가장 무서운 적이 되어 돌아왔을 때 지영 씨는 무너지지 않고 자신의 두 발로 다시 일어섰습니다. 눈물을 닦고 분노를 가라앉히고 차가운 머리로 한 걸음씩 내디뎠지요. 그 모습은 비단 지영 씨만의 이야기가 아닐 거예요. 우리 모두가 살면서 한 번쯤은 마주하게 되는 그 어떤 시련 앞에서도 결코 자신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 말입니다. 오늘 밤 따뜻한 차 한 잔 드시면서 내 곁에 소중한 것들을 한 번쯤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를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